우물가에서 아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모두가 바보라 부르던 한 남자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진짜 바보와 바보인 척하는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조선 후기 연안고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엿을 나누며 허허 웃고 밤에는 홀로 서책을 태웠지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붓을 꺾고 검을 집어듭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말이지요. 과연 바보의 붓끝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한 자루 검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사랑의 답변을 후 날립니다. 달빛 야담.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안고을의 봄 장날이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장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좌판을 두드리는 소리,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뒤섞여 마치 커다란 하나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갑자기 한 어린아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요. 우물가에서 들려온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장터 한가운데 있던 깊은 우물, 그 우물 속으로 10살 남짓한 아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물 위로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보라가 일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누가 좀 구해줘요. 아이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깊었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지요. 저기 너무 깊은데 어디 뛰어들 수 있겠나? 그러다가 아이가 죽는 거 아니냐? 그저 입으로만 걱정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볼품없는 옷차림에 굼뜬걸음거리.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오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바보 운석이 또 나왔네. 어휴, 저런 것이 여기까지 왔나? 36살의 윤운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보. 장터에 나와도 일은 하지 않고 멍하니 구경만 하는 무능한 사내.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허허 웃기만 하는 어수룩한 남자였지요. 그런 그가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운석은 우물 안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점점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물거품만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저 깊이를 어찌 내려가나? 다들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운석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풍덩. 그의 몸이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미쳤나? 저 바보가. 정말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운석의 몸은 우물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졌지요. 하지만 운석은 침착하게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작은 몸. 운석은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아이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운석은 한 팔로 아이를 안고 다른 팔로는 물을 헤쳤습니다. 우물벽을 짚으며 천천히 가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진흙과 이끼로 미끄러운 벽이었지만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마치 벽에 뿌리라도 내린 듯 흔들림이 없었지요. 마침내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아이를 받아갔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어. 살아났다고.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운석은 우물가에 주저앉아 젖은 머리를 털었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유의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물맛이 제법이요.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뒤로 물러섰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다. 저 바보.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그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구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바보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식이었지요. 해가 기울고 저녁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쯤 운석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옷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아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걸을 뿐이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담장은 무너져 있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운석이 마루에 올라서자 안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내 혜연이었습니다. 혜연은 33세 여인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작은 좌판을 벌려 나무를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거친 손, 그을린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화로 앞에 앉아 있다가 남편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을 던졌습니다. 어쩌자고 이러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장터에서 다 봤소. 우물에 뛰어들었다며? 남일의 목숨을 걸다니. 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운석은 젖은 옷을 벗으며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괜찮소? 물맛이 제법이었다오. 물맛은 무슨.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운석은 대답 대신 화로 가까이 다가가 손을 말렸습니다. 물방울이 화로 위로 떨어지며 지직 소리를 냈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운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꼭 예전 나를 닮았소. 그 말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옆에 조용히 앉았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마루 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운석은 여전히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손,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운석의 어깨 뒤로 길게 비쳤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지요. 그 그림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보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 무언가를 감춘 사람의 그림자였지요. 방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먹물 냄새, 탄종이 냄새, 구석에는 서책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타다 남은 종이들이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혜연은 그 종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밤마다 무언가를 태웠습니다. 서책을 태우고 종이를 태우고 글씨를 태웠지요.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다시 바보처럼 굴 뿐이었습니다. 달빛이 그 종이 조각 하나를 비쳤습니다. 타다 남은 글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의.
의로울 애자였습니다. 먹물로 쓴 글씨, 힘있고 단정한 필체, 바보의 손에서 나온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물방울이 장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톡, 톡.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운석의 손에서 떨어진 물방울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화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웠습니다. 웃음과 슬픔이 동시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보인 척하지만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묻는다면 남편은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달빛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달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운석의 손끝에 남은 떨림도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 남자 보통이 아니다. 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 호기심이 아닌 신뢰.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운석은 여전히 바보처럼 허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달빛이 길게, 아주 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석은 여느 때처럼 장터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엿 몇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값싼 엿이었습니다. 깨진 것,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을 모아 엿장수에게서 헐값에 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보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운석 아저씨, 오늘도 엿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운석은 허허 웃으며 엿을 하나씩 나눠주었지요. 자, 받아라. 달개들 먹어라. 아이들은 엿을 받아 물고는 제잘거리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저 바보가 또 엿을 나눠주네. 일은 안 하고 저러고만 있으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운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좌판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운석은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보처럼.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운석의 앞으로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방망금이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장터에서 오래 좌판을 벌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석이, 망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운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바보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예, 할멈. 그대 손에 들린 건 엿이 아니로구먼. 망금의 말에 운석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망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건 죄로구먼. 그대가 나눠주는 건 엿이 아니라 죄야. 운석은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씁쓸함이 섞인 웃음이었지요. 허허, 할멈 말씀이 재미있소. 죄도 달면 엿 같을까 싶어 불태워봤소. 망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운석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것. 그것이 망금이 운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운석도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오늘도 돈 한 푼 벌지 못했지요. 혜연이 뭐라 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걸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연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그것이 전부였지요. 운석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돈을 못 벌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혜연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석은 마루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지요. 혜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릴 때까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운석은 움직였습니다. 방 구석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배로 싼 보따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서책들이 들어 있었지요. 오래된 책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번진 먹물, 낡은 표지. 운석은 서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달빛이 글자를 비췄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글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화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석은 서책을 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책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종이를 핥았습니다. 글자들이 타들어갔습니다. 한지가 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치지직.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먹물 냄새가 났습니다. 탄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불빛이 운석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쪽 얼굴만 밝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웃음과 슬픔, 밝음과 어둠. 두 개의 얼굴이 하나의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서책이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가느다란 재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지요. 운석은 그 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불은 글자를 삼키지만 운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쉬었습니다. 뜻은 남는 법이요. 그의 손이 재를 쓸어 모았습니다. 검은 재가 손바닥 위에 쌓였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화로 안으로 털어냈습니다. 재가 다시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운석의 손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손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쥔 듯한 형태였지요. 검을 쥔 것 같기도 했고 붓을 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운석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글을 쓰던 흔적, 검을 쥐던 흔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들이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불빛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운석은 여전히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세상에 대한 연민, 불태워야만 살 수 있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재가 날렸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의식이었지요.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혜연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운석은 재빨리 서책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화로의 불을 작게 줄였지요. 바보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로 앞에 앉아 있는 남편. 그 주위로 흩날리는 재. 방 안가득한 탄 냄새.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가 남편 옆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 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연안고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도겸, 40살의 젊은 원님이었지요. 그가 부임하던 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길해 보였습니다.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새 원님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커다란 가마가 관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이도겸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이곳이 연안고을이로군. 이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속삭이는 듯했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관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도 숨을 죽였지요. 무언가 압도하는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도겸은 천천히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군사들이 줄지어 들어갔지요. 붉은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겸은 명을 내렸습니다. 고을의 모든 서책을 수거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진 책, 서당의 책, 심지어 개인의 편지까지 모든 글이 적힌 것들을 관아로 가져오라는 것이었지요. 서책마다 반역의 시가 숨어 있다. 이도겸의 말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이 고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불온한 글은 모두 불태워야 하느니라. 다음 날부터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서책을 수거했지요. 수레에 책들이 쌓였습니다. 오래된 책, 새 책, 낡은 책.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적혀 있으면 모두 가져갔습니다. 장터에도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좌판을 뒤지고 보따리를 풀었지요. 혜연의 좌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하나가 그녀의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나물과 함께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군사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글자 몇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혜연이 장사하며 적어둔 간단한 기록이었지요. 하지만 군사는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구먼. 혜연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장부일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 군사는 종이를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종이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운석이 심심풀이로 써준 글씨였지요. 누가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혜연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운석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바보 같은 모습으로. 당신.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석은 빗자루를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글을 또 썼소? 운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허허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장부에 쓴 글씨 말이오. 군사들이 가져갔소. 운석의 웃음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그까짓 것 별일 아니오. 별일 아니긴. 당신 글씨를 보면 다들 알 거 아니오.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운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붓이 내 목숨이요.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벼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함이 묻어났지요.
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는 수거한 서책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관노들이 책을 펼쳐보고 군사들이 확인했지요. 이도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레에 실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왔지요. 그 종이가 이도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도겸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먹물로 쓴 글씨였지요. 진실은 불타지 않는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이도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필체, 이도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서렸지요. 낯이 있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관노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 글씨를 쓴 자를 찾아라. 예, 원님. 관노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책 더미를 뒤지고 종이들을 펼쳐보았지요. 비슷한 필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도겸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참극, 피로 물든 서책들, 그리고 사라진 한 사람. 설마, 이도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그자가 이곳에. 밤은 깊어갔습니다. 관아의 붉은 등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지요. 그 소리가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책을 실은 수레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관노들의 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운석의 집에서도 그 징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붉은빛이었지요. 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징소리, 그것은 예고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 고요함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며칠 후였습니다. 관아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원님의 생일 잔치에 고을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이었지요. 장터의 상인들, 마을의 유지들, 그리고 몇몇 여인들까지. 혜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는 것이오? 혜연이 정가를 전한 관노에게 물었습니다. 관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오. 원님의 명일 뿐이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지요. 원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혜연은 마지못해 준비를 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운석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라는 명이었으니까요. 운석은 여전히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잔치는 해질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의 큰 마당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등불이 사방에 걸려 있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춤을 췄습니다.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떡, 과일. 은잔에는 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고을의 관리들과 유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도겸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입가만 웃을 뿐 눈은 웃지 않았지요. 모두들 잘 왔소. 이도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놀아보시오.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달아올랐지요. 취기가 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혜영과 운석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운석은 술잔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해실거리며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지요. 혜연은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도겸이 혜연을 불렀습니다. 저기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여인. 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예, 원님. 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으니 목소리가 곱다던데. 노래 한 곡 불러보시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를 줄 모르옵니다. 모른다고? 부르지 않으면 불경이요. 이도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벌을 받을 것이었지요. 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옛 민요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래. 슬프고 애틋한 곡조였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바보의 아내 주제에 목소리 하나는 곱구먼. 술에 취한 관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지요. 혜연은 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그 바보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아내가 모욕당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이 쏟아지고 음식이 흩어졌습니다. 은잔이 땅에 굴러다녔지요.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운석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그저 바보가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석도 말이 없었지요.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연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사람이요?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왜 고개조차 들지 않았소? 내가 모욕당하는데 왜 아무 말도 없었소? 운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을 하시오. 당신은 정말 바보요? 아니면 겁쟁이요? 그제야 운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면 피가 흐를 것이요. 그 말에 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운석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내가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내가 일어나 당신을 감쌌다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요. 혜연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운석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내 글보다 짙소. 운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올 것이요. 반드시.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모습을 비추었지요. 관아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운석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내의 숨소리만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을 뿐이었습니다. 그 인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잔치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지요. 비웃음, 모욕, 그리고 남편의 침묵. 눈을 감아도 그 장면들이 생생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동이 트려는 시각이었지요. 혜연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종이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혜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 틈으로 마루가 보였지요.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운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하얀 종이가 펼쳐져 있었지요. 먹을 찍은 붓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운석의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붓끝으로 그린 꽃들이었지요. 매화, 난초, 국화,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종이 위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그림을 비췄습니다. 먹물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마저 아름다웠습니다. 혜연은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운석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미소였지요. 깨었소? 운석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혜연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들여다보았지요.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꽃잎 사이사이에 글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오? 혜연이 물었습니다. 운석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꽃이요. 아니, 이 글자들 말이오. 혜연이 손가락으로 꽃잎 사이의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운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글이요. 사랑의 글. 그려. 사랑이지만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요. 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알면 안 되는 것이라고. 운석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꽃을 더 그려 넣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그 사이에 글자들이 숨어들었지요. 멀리서 보면 그저 아름다운 꽃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글이었습니다. 상소문이었습니다. 권력의 부패를 고발하는 글, 백성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 진실을 밝히는 글, 그 모든 것이 꽃잎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암호였습니다. 목숨을 건 편지였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운석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종이 가득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생명을 담고 있지만 죽음도 함께 담고 있었으니까요.
달빛 아래의 글은 피보다 불소. 운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은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발각되면 죽음이라고, 이걸 어찌하려 하시오? 혜연이 물었습니다. 운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혜연에게 건넸습니다. 잘 숨겨두시오. 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종이였지만 무거웠습니다. 생명의 무게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연은 그 종이를 방 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낡은 이불 속 아무도 찾지 않을 곳이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치는 꿈, 집이 불타는 꿈, 남편이 끌려가는 꿈.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혜연은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손님을 맡고 있었지요. 그때 낯선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상인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혜연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다고. 그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지요. 나물이 싱싱하구려. 사내가 말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뜯은 것이요. 장사가 잘 되시오? 그저 그러하오.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첩자라고, 관에서 보낸 눈이라고.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내는 나무를 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혜연의 집 방향을 향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연은 황급히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불 속 깊은 곳에.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첩자가 눈치챈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운석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지요. 운석은 혜연의 불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 흔들리는 눈빛,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소? 운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요. 달빛이 마루를 비쳤습니다. 먹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렸지요. 혜연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에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사랑도.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견딜 수 있다고.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운석도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은 높이 떠올랐습니다. 꽃으로 쓴 편지는 여전히 이불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며. 그날 밤 운석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나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지요. 혜연은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잡혀간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석에 쌓인 서책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태우던 책들이었지요. 아직 태우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지요. 책들을 하나씩 들춰보았습니다. 대부분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권이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찢어져 있었지요. 펼쳐보니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 운석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운석과는 다른 글씨였습니다. 더 힘차고 당당했지요. 바보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상소문이었습니다. 권력의 부패를 고발하는 글, 백성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 진실을 밝히는 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의 글은 진실이었으나 편지 끝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진실은 죄가 되었다. 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바보가 되어야 했는지, 왜 그를 태워야 했는지, 왜 웃어야 했는지 더 찾아보았습니다. 제 속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반쯤 탄 종이었지요. 거기에도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먹물이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생 윤운석, 그 이름 아래 여러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모, 반역, 처형, 무서운 글자들이었습니다. 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운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편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지요. 하지만 곧 다가왔습니다. 보았구려. 운석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석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운석이요. 그저 당신의 남편일 뿐이요. 아니요. 말해주시오. 진실을. 운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성균관의 유생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정직한 선비였지요. 스승과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권력의 부패를 보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글이었지요. 하지만 권력자들은 그것을 역모로 몰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잡혀갔습니다. 스승이 처형당했습니다. 운석도 잡혀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주었지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살아라. 그리고 증언하라. 글로. 스승이 죽던 날 운석은 붓을 부러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붓을 꺾었지요. 하지만 곧 다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칼을 잡지 않되 글로 세상을 찌르겠다. 그날 이후 그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이 외진 고을로 왔습니다. 바보처럼 굴며 살았지요. 하지만 밤마다 글을 썼습니다.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잊으면 죽는 것이요. 운석이 말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동료들의 죽음을 잊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것이요. 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의 웃음 뒤에 숨은 고통, 침묵 뒤에 숨은 외침, 바보 뒤에 숨은 선비, 붓은 칼보다 길고. 운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먹은 피보다 짙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요. 수많은 밤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연은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제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탄종이 냄새가 났지요. 그 모든 것이 증언이었습니다. 진실의 증언이었습니다. 운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모습, 동료들의 비명, 피로 물든 서책들,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미안하오. 운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이 위험 속에 끌어들여서.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지요. 운석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것이오? 혜연이 물었습니다. 운석은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전에 자신이 쓴 글, 진실이 담긴 글, 때를 기다릴 것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요.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재 속에 묻힌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읽고 울고 다시 숨겼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으니까요. 화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하나였지만 둘이었고 둘이었지만 하나였습니다. 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왜 바보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녀도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진실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잔잔한 빗줄기가 고울을 적시고 있었지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해가 지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혜연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요. 비 때문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빈 광주리를 들고 젖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군사들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관아의 군사들. 대여섯 명이 집 앞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군사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이든 군관이었지요. 내가 윤은석의 아내냐? 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너를 체포한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혜연의 숨소리, 군사들의 발소리. 무슨 죄로 저를 잡는 것이오? 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요. 군관이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죄를 숨겼다. 역적의 그를 감추고 있었다. 혜연은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군사 둘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운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바보 같은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이오? 운석이 어리둥절한 표호로 물었습니다. 군관이 그를 밀쳤습니다. 비켜라, 바보야. 내 아내가 죄를 지었다. 죄라니 무슨 죄 말이오? 모르는 게 나을 것이다. 군사들이 혜연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걸어갔지요. 혜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운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가며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였지요. 울면 안 되었습니다. 울면 남편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보았습니다. 수군거렸지요.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대. 바보의 아내가 뭘 잘못했을까?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소림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물에 빠졌던 그 아이. 운석이 구해준 아이였지요. 안 돼요. 소림이 외쳤습니다. 작은 몸으로 군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군관이 아이를 밀쳤습니다. 소림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살렸어요. 그분 남편이 저를 우물에서 구해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군사들은 개의치 않았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바보가 아이를 구했지.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연을 계속 끌고 갔지요.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혜연을 가뒀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지요.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혜연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후 이도겸이 들어왔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불빛이 혜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내 남편은 누구냐? 이도겸이 물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죄인이지요. 이도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다시 묻겠다. 그때도 입을 열지 않으면 고문을 받을 것이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어둠만 남았습니다. 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바보처럼 웃던 모습.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아픔.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운석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혜연. 운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지요. 그는 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붓, 진실을 쓴 붓, 그리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붓.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붓이 부러졌습니다. 뚝. 작은 소리였지만 선명했습니다. 부러진 붓이 마루 위로 떨어졌지요. 운석은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붓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의 흔적, 수많은 밤의 흔적, 그리고 이제 깨어진 맹세의 흔적. 용서하시오. 운석이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인지 스승에게인지 아니면 자신에게인지.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또각또각.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마당에 고이는 물소리. 운석의 숨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어두운 방에서 혜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남편을 위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집에서는 운석이 부러진 붓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역시 소리 없이, 조용히.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이었지요. 운석은 마루에 앉아 그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붓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붓을 들었습니다. 글로 세상을 찌르겠다고 맹세했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글만으로는 아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운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지요. 구석에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보따리.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검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성균관 시절 스승에게서 받은 검. 선비의 검이었습니다. 운석은 검을 빼들었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비쳤습니다. 은은하게 빛났지요. 손에 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만에 쥐어본 무게였습니다. 몇 번 휘둘러 보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검법, 밤마다 연습했던 동작들, 모두 남아 있었지요. 바보가 되어서도 몸은 잊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옷이었습니다. 보따리 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옷,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허리에 검을 찼지요. 문방사오를 챙겼습니다. 붓, 먹, 벼루, 종이, 작은 꾸러미에 담았습니다. 손수건도 넣었습니다. 혜연의 손수건, 그녀의 냄새가 남아 있었지요. 기름 먹인 장갑지도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운석은 마루에 섰습니다. 달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모습도 아니었지요.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내 몸이 먹물이 되리라. 운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방망금이었습니다. 노파는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가는구나. 망금의 목소리가 낮고 슬펐습니다.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오. 그 길은 돌아올 수 없네. 망금이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운석은 웃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가오. 혜연이는 어찌하려고. 구하러 가는 것이오. 망금은 한참을 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디 살아 돌아오게나. 노력하겠소. 운석은 망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지요. 돌길 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단단하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이 흔들렸습니다. 검자루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운석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맹세를, 스승의 마지막 말을, 동료들의 죽음을, 그리고 아내의 눈물을,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용서하시오, 스승님. 운석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군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운석은 멈춰 섰습니다. 검을 빼들었습니다. 달빛이 검에 닿았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물처럼, 아니 먹물처럼 검날이 빛났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빛이었지요. 운석은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부러진 붓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부러뜨린 그 붓, 칼집에 꽂았습니다. 붓과 검이 함께 있었습니다. 글과 무력이 하나가 되었지요. 붓은 칼보다 길고 먹은 피보다 짙다 하였소. 운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칼이 붓을 지켜야 하는 법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낙엽이 날렸지요. 운석의 옷자락도 펄럭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먹물 자국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자국, 지울 수 없는 흔적. 운석은 그 손으로 검을 쥐었습니다. 먹물과 칼, 글과 무력, 선비와 전사,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달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에 떠 있었지요.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운석은 그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혜연, 기다리시오. 운석이 속삭였습니다. 곧 그대를 구하러 가겠소.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발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검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 돌계단이 보였습니다. 군사 둘이 지키고 있었지요. 운석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전사였습니다. 달빛이 검을 비쳤습니다. 그 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고 흐르고 춤추었지요. 운석의 눈빛도 달빛을 닮아갔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지요. 운석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 바보가 벗겨지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운석은 검을 들었습니다. 달빛이 칼날을 타고 흘렀습니다. 달빛이 칼을 닮았습니다. 운석이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달빛만이 그의 움직임을 비추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혜연이 갇힌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운석은 조용히 건물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 아내였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려는데 군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운석을 보고 칼을 빼들었지요. 누구냐? 운석은 대답 대신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달빛처럼 검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베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칼을 쳐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손날로 목덜미를 쳤습니다. 군사가 쓰러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소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5명이었지요. 운석을 둘러쌌습니다. 침입자다. 잡아라.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운석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이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상하지 않았지요. 베지 않고 쳤습니다. 찌르지 않고 밀쳤습니다.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겸이 나왔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운석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대는 이도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의 생존자, 윤운석? 운석은 검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지요. 이도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렵소? 운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대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두려운 것이오? 이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지요. 나를 죽이시오. 이도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대가 원하는 것 아니오?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책이었습니다. 10년 전의 상소문, 진실을 담은 글이었지요.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오. 운석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소. 그는 서책을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도겸은 그 글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것이 그날의 진실이요. 그대 아버지가 저지른 학살의 진실이요. 운석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관노들, 백성들, 모두가 그 말을 들었지요. 권력을 위해 무고한 선비들을 죽였소. 영모라는 거짓 누명을 씌워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했소. 이도겸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서 등불이 떨어졌지요. 불이 땅에 닿았습니다. 마른 풀에 옮겨 붙었습니다.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글이 이도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글이 나를 죽이는구나. 불길이 번졌습니다. 관아의 건물로 옮겨갔지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불을 끄라고. 하지만 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석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혜연을 구하러.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연이 갇힌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부쉈습니다. 안에서 혜연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운석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당신, 혜연이 울먹였습니다. 운석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불길을 뚫고 연기를 헤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바보 운석이 아내를 구한 것을, 아니,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선비였습니다. 전사였습니다. 운석은 혜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서 붓을 꺼냈습니다. 부러진 붓이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쓸 수 있었습니다.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이 아니었습니다. 재로 썼습니다. 불에 탄 재로. 그 재가 먹물이 되었지요. 칼이 멈춘 자리. 운석이 쓴 문장이었습니다. 문장이 판결을 내렸다. 사람들이 그 글을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이해했지요. 운석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가 왜 여기 왔는지. 불길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관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기울었지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운석과 혜연도 물러섰습니다. 이도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오. 이도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내 죄를. 운석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요. 나는 다만 증언할 뿐이요. 불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붉은 빛이 온 고을을 비췄지요. 사람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운석의 얼굴에도 빛이 비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요. 이제야 끝났습니다. 스승의 죽음이, 동료들의 억울함이, 자신의 고통이 모두 이 불길 속에서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운석도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책은 여전히 운석의 품에 있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불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운석은 그 서책을 높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을. 관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쓰러졌지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지요.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운석과 혜연은 그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의 불은 꺼졌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지요. 고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던 남자, 붓으로 세상을 바꾼 선비, 모두가 그를 기억했습니다. 운석과 혜연은 떠났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다만 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고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첫날부터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운석이 남긴 서책을 읽고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당에는 글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였지요. 운석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칼보다 붓이 길고 붓보다 마음이 깊다. 사람들은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 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먹빛이 선명했지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지요.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칼보다 붓이 길고 소림이 중얼거리며 따라 썼습니다. 서투른 글씨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습니다. 방망금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소림아, 무얼 하는 게냐? 할멈, 저 바보 아저씨가 쓴 글이에요. 소림이 대답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지요. 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요. 나도 바보가 될래요. 망금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그 바보가 세상을 살렸단다. 정말요? 그려. 글 하나로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구했지. 소림은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망금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미래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장터에는 혜연의 좌판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물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았던 여인, 남편을 지킨 여인, 모두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좌판 위에는 손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연이 두고 간 것이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손수건이 나부꼈습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인이 그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코에 대보았지요. 희미한 향이 났습니다. 혜연의 냄새였습니다. 여인은 손수건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문은 열려 있었지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마루 한쪽에 붓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러진 붓이었습니다. 반쯤 탄 흔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붓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이 붓으로 나도 진실을 쓰리라. 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결의가 서린 목소리였지요. 방 안에는 한지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의 결이 고왔습니다. 햇빛이 비치며 종이가 빛났지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에는 또 다른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연의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보 운석의 이야기를, 밤마다 붓을 세우던 남자의 이야기를, 아내를 구한 선비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진실의 중요함을 배웠지요. 용기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장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좌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혜연의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지요. 거기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불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우물가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운석이 구한 그 우물에 아이들이 그 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소림은 이제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서당에 다니며 공부했지요. 선생님은 소림에게 말했습니다. 소림아, 글은 무기란다. 진실을 밝히는 무기지. 알아요, 선생님. 바보 아저씨가 그렇게 하셨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달이었습니다. 고을을 비추고 있었지요. 집들을, 사람들을, 우물을, 서당을. 어디선가 붓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쓰는 소리, 먹을 가는 소리.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였지요. 아니, 어쩌면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운석의 마음이 남아서 그의 정신이 이곳에 머물러서 밤마다 붓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망금은 집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잘 있거라, 운석이. 잘 있거라, 혜연이. 망금이 중얼거렸습니다. 달을 향해, 바람을 향해. 그날의 달빛은 아직 이 땅 위에 머문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보처럼 보였던 한 남자의 10년. 그 안에는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붓은 칼보다 길고 사랑은 침묵보다 깊었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때로는 참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어서는 것도 용기랍니다.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